안녕하세요. 경신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정수입니다.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 및 이후 학습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월 모의평가 분석입니다. 일단 공통과목 22문항, 선택과목 8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확실히 낮아졌으나 중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높아져서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난도 문항을 풀이하는데 시간을 좀 다소 수월하게 확보한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최고난도 문항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통과목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다소 쉽게 출제되는 현재 수능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검사지인 것 같고요. 중고난도 문항들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13번 삼각함수 같은 문항 같은 경우에 난도도 높고 계산량도 많아서 실제로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데 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어떤 시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학생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을 모두 포함한 문항 중에서도 22번 문항이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 자체의 미적, 기하, 확통 모두 다 난이도를 많이 낮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따라서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으나 중고난도 문항이죠. 4점 배점 문항의 난도와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전반적인 시험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공통과목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과목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단원별로 문항은 조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학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2문항, 그 다음 적분법은 4문항인데 미분법에서 5문항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미분법에 대한 출제 문항 수가 많아진 듯한 어떤 검사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추세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이 문항 단원별 문항 숫자가 수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수능에서는 단원별로 골고루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항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유형이었고 중간중간에 다소 계산이 복잡하거나 신유형 문항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검사지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2에서는 선다형과 단답형 최고난도 문항 14번과 22번이었죠. 모두 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 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형태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 그래프 추론은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항에 관한 공부를 좀 더 꾸준하게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형 평가에 대한 완성형 문제에 대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도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죠. 2022학년도에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본 수능에서는 완성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2020학년도,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완성형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완성형 문항에 대한 대비도 꼭 빠지지 말고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15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조건에서 A4K는 R의 K제곱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에 1을 대입하면 A4가 R이고 2를 대입하면 A8이 R제곱이다.
여기서 요 관계를 통해서 R의 값을 찾는 방향이에요. 그죠?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R 범위가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R 범위를 통해서 3을 더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A5 같은 경우는 A4가 네 번째 항이 R이니까 요게 요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가니까 3을 더해주고 R 더하기 3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섯 번째 항도 또 3을 더해주고 이제 일곱 번째 항 이제 R 더하기 6은 이제 5를 넘어서죠. 아래쪽 두 번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R 빼기 3이 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3을 더해줘서 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R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R이 같다. 요 관계를 통해서 R의 값이 구해지고 그럼 구해진 R의 값을 통해서 네 번째 항이죠. 역으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2에 나오는 고난도 문항을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요 내용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요 gx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부터 해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나와서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 낯선 친구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했을 때 3차 함수니까 여기에 대해서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t 값에 따라서 t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있다라고 할까요? 뭐 t는 움직이는 값이니까. 그러면 x가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쪽 범위죠. fx를 그대로 그립니다. 요 그림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말이고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단계별로 보면 마이너스 fx를 해요. 그럼 마이너스 fx는 요 빨간 부분에 마이너스 fx니까 요런 그림이 되겠죠. 조금 그림이 요런 그림이 되겠죠. 마이너스 fx. 그리고 거기에다가 EFT, FT면 요게 FT거든요. 대칭을 했으니까 요 길이 요만큼 올라가는 게 EFT겠죠. EFT만큼 위로 들어 올려야 돼요. 요 EFT만큼 들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게 실제로 어떤 그림이냐? 얘가 뭘 한 거냐? 요렇게 되겠죠. 요 FT를 기준으로 요렇게 되겠죠. 뭐 했는 거죠?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그렇죠. 대칭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쪽 부분은 작은 쪽 요쪽 부분은 요 부분은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fx를 뭐를 기준으로 요 t, ft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 요런 함수예요. 그죠? t에 대해서 t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t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원래 함수를 그대로 그리고 t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쪽은 요 ft를 기준으로 fx를 대칭시킨 요 모양이 요 그림이 뭐가 된다? gx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gx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 예를 들어서 현재 요 그림 그대로를 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ht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그림 여기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이 t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함수에서 이만큼은 그대로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ft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 요런 그림이 gx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t의 값에 따라서 fx가 먼저 결정이 되고 t의 값에 따라서 gx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ht라고 할 때 불연속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fx 그림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죠. 예. 그럼 실제로 이게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 이퀄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함수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원래 자기 스스로가 세 군데서 만나는 녀석 여기가 3,8이 되겠죠. 또는 3,8은 여기가 되고 이렇게 접하는 함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안 만나는 형태일 수도 있겠죠. 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안 만나는.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그래프 케이스에서 t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gx를 그려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요 그림에서, 실제로 요 그림에서죠. 요 그림에서 또 더 정확하게는 요 점이 3,8이고 요 점이 y값이 극소값의 y값이 4가 되는, 그래서 요거를 대칭시켰을 때 딱 요 t라는 점에서 t가 여기에 왔을 때 대칭시켰을 때 딱 접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요렇게 여기서 접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요 상황에서 함수가 gx가 뭐가 된다는 거죠. 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이 그래프 개형을 찾는 문제. 이 그래프 개형을 찾고 나면 그 다음 계산은 이제 어렵지 않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찾는 문제에 대한 연습을 조금 꾸준히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같은 문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두 문항, 확률과 통계, 확률에서 세 문항, 통계에서 세 문항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에서 세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기하,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세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이런 식으로 잘 분배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특정 단원을 소홀히 하고 특정 단원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문항수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유형들의 문제가 자주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문항 자체의 절대 난도보다는 이미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서 이제 뒤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문항이 어렵다, 좀 문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도 문항 3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번의 조건 가를 보면 NA가 3 이하이다. 요걸 통해서 N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NA와 NB의 개수가 값이 같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풀어보면 아예 집합 A와 집합 B가 그냥 동일한 집합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NA와 NB가 같아지는 형태가 되고, 조건 다는 fx와 x가 다르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조건 첫 번째 NA가 1인 케이스는 만들어지지 않죠. NA가 1이라고 하면 모든 숫자 1, 2, 3, 4, 5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fx랑 x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NA가 2인 경우 하나만 한번 살펴보면, 자,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OC의 2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NA가 2가 되게끔 치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2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5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되는 2개의 원소를 택하는 방법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1, 2를 제외한 3, 4, 5는 사실 조건 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죠. 3, 4, 5는 1하고 2 아무 때나 가면 되죠. 3도, 4도, 5도 모두 1, 2 아무 때나 가도 되니까 2의 세제곱에서 8이 나오고, 그럼 1하고 2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한 가지 방법 1.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개수는 80까지. 실제로 여기서 합성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1, 2, 3, 4, 5는 모두 지금 모든 원소가 1, 2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되고, 합성하는 함수 B도 1, 2가 되고 A도 1, 2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NA랑 NB가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NA가 3인 경우에도 똑같이 원소 3개를 선택을 해서 해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적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7번 등비급수의 한 문제, 28번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장 풀면서 시간을 조금 확보만 했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고난도 문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번도 이제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22번과 마찬가지로 조건 가나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찾는데, 자 한번 봅시다. 조건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범위에서 요런 조건을 만족해요. 그 말은 요 주어진 3 이하의 마이너스 3 이하의 범위에서 f-3의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죠? 모든 fx가 다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4차 함수이면서 f-3의 값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죠?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이 0 이상인 구간에서 gx는 항상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요 녀석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gx라고 생각을 하면 요 gt라고 생각을 할까요? gt는 요 조건을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은 항상 양수고, 그 다음에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얘도 항상 뭐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좌변이 여기에서 0이 만들어지니까 f-0은 0이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증가를 하는데 요렇게 여기서 한번 요렇게 f-x가 0이 되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찾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 이제 적분값 구하고 하는 거는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적분값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 요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마찬가지로 다른 선택 과목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28번 문항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포물선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 상수값이 결정이 되고 그 상수값에 대한 평행이동인데,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 자체가 어떤 함수에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감이 잡기 어려웠던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려웠기도 하지만 공통 문항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아마 해결을 할 수 있었을 듯하고, 공통 문항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아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보면 요 조건을 보면 ax 벡터하고 bx 벡터는 둘 다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2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실제로 이런 그림이죠. 2,2랑 마이너스 2,2라는 AB 점에 대해서 벡터의 크기가 2가 되는 이런 녀석이죠. x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OX 벡터는 2 이상 크기가, OX 벡터는 이런 벡터인데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바깥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x가 움직이는 영역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x를 먼저 찾을 수 있겠죠. 이건 조금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 안으로 들어가면 x가 나타내는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1,0이라는 단위 벡터, 요렇게 생긴 벡터에 대해서 OP랑 U를 내적한 거랑 OQ랑 U를 내적한 값을 곱하면 0 이상이다. 그 말은 요 벡터의 방향과 OP, OQ가 같은 방향이면 내적한 값이 플러스고 다른 방향이면 내적한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 말은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OP, OQ가 요 벡터랑 같은 방향에 있거나 그러면 양수 나오겠죠. 다른 방향에 있거나 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PQ가 존재하는 영역이 점 X,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까만 영역 위를, 요 영역 위에서 PQ가 움직이면 되는데, PQ가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오른쪽에 1, 4분면에 있던가 둘 다 2, 4분면에 있던가 하라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PQ의 크기는 2다. 그럼 실제로 1, 4분면에서 그려지는 그림하고 2, 4분면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딱 뭐가 되겠죠? y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쪽에서만 구하면 곱하기 2를 하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을 해석을 하면 이제 y가 그려집니다. 요 말은 그래서 PQ, 두 점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요 OP 더하기 OQ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OP 더하기 OQ의 2배를 한 값으로 쓸 수 있죠. 2 뭐로? OM으로 쓸 수 있죠. OM 벡터. PQ의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라면 길이가 2가 될 거고 요 점이 가운데 점이 M이 되는 거죠.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면 요 점이 M이 되는 거죠. 그럼 PQ라는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M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M이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요게 벡터 점 M이 되겠고 그다음 2배의 OM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벡터의 2배 값들 요 값들이 Y가 존재하는 영역이 되고 요게 2,2라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4,4라는 원의 일부가 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때 요 호의 길이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 단원별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9월 모의평가 이후의 학습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모평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6월 모평과는 다르게 일단 시험 범위가 수능 범위랑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6월 모평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모평을 통해서 이 학생들 올해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파악을 하고 난도를 조절을 해서 9월 모평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했죠. 그런데 9월 모평의 결과도 통해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나오는 이 학생들의 결과를 통해서 검사지 난도에 따른 수험생의 반응을 살펴서 과거 수험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올해 수능 응시생들의 점수와 문항병 반응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의 난도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6월, 9월의 문제의 난이도랑 수능의 난이도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6월, 9월 평가를 친 결과,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쳤다면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죠, 그죠?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못 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능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6월, 9월의 난도가 그대로 수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올해 실제로 뭐 재수, 삼수를 하게 되는 실제 수능 응시생들, 졸업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 시험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해 수능 응시생과 응시 집단이 가장 유사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등급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꼭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어떤 과목에서 그리고 그냥 등급을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등급에서 내가 그 등급 안에서 상위 점수인지 하위 점수인지 그래서 내가 아주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점수라면 조금만 더 하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겠다. 그죠? 또는 조금만 실수하면 등급이 내려가겠다. 뭐 이런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과목, 그 다음에 등급을 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목을 잘 선별해 갖고 학습량을 분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수학만 공부하고 뭐 무조건 영어만 공부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사실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부터 수능을 치를 때까지 좀 더 에너지를 쏟을 과목과 그렇지 않을 과목을 좀 잘 선택을 해갖고 본인 입시 전형별로 예를 들어 수시 모집에 따라서 최저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도 잘 좀 세워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이후 등급별 수학 영역 학습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미 6월 모의평가에서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게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보완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새롭게 발견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좀 잘 판단을 해서 단원별로 좀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시기적으로 다들 지금 수시 상담을 하고 수시 원서를 쓰고 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 패턴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심리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수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잘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수시도 대부분의 전형별로 최저 등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수시 원서 썼으니까 나는 여기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소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 무작정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를 좀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별로 한번 살펴보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실제로 컨디션 유지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고난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최고난도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일단 실수하지 않고 다 푼다는 거. 가장 쉬운 4점짜리도 4점이고 가장 어려운 4점짜리도 4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고 그렇게 다 해결한 다음에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 다 해결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고난도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80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뭐 2등급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당연히 평가원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야 되겠고 특히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하고 완성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수능 연계되는 문항들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그래야 이제 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현재 4, 5등급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무조건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무형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를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중고난도 정도 문제까지의 4점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등급, 뭐 3등급, 2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9월 모의평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